11번 다음 보기 중 미추칭크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는 왕권을 완성시키기에 권세 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처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하고 육조를 직접 장악하여 의정부 중심의 정책 운영을 국왕 중심의 체제로 바꿨다. 육조를 직접 장악했다. 이거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거죠. 자,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사람은 태종과 또 그 손잡벌인 세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둘 다 이제 비슷해요. 근데 세조는 공신을 많이 우대를 했고요. 자기 친척도 많이 뭐 구성군 이준, 뭐 조카뻘이죠. 뭐 다 했는데 이 사람은 공신도 처남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사람은 태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종의 업적 찾는 건데 뭐 쉽게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언론기관인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이미 이제 태종이 이제 즉위년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자기 형 정종 때 이미 이제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고려 시대에서 말해서 조선 시대 초 이제 그 국정 운영을 중심 기관이 이제 도평 의사사죠. 이 제추회의 기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중서문화성이죠. 예. 그래서 도평 의사사를 폐지를 해서, 이제 정무 업무는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군무는 뭐 따로 떼내고요. 근데, 이제 중서문화성, 흔히 이제 여기서 중서자를 빼고 이제 문화부라고 하는데, 이 문화부에서 이제 고위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높은 사람들은 이제 의정부,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된 이 의정부로 기능을 돌리고, 원래는 이제 고려 시대는 중서문화성에 재신과 낭사가 있죠. 이 중서문화성에서 그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이 하위 관리인 낭사들은 따로 의정부가 아니라 같은 부서에 문화부 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관원이라고 해서 따로 독립시켜서 마음껏 비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자, 뭐 그 외에도 뭐 태종은 뭐 호패법을 실시했다든지 뭐 사병을 폐지했다든지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신문고제도 실시라든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관원 독립이 많이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공법을 실시하여 전세율을 낮추고 공평하게 부과하였다. 이것은 바로 세종의 업적이 되죠. 16년에 걸쳐서 촌락의 모든 지역의 남녀노소의 의견을 들어서 전세율을 낮춘 것이죠. 그래서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을 이제 실시하게 된 것이죠. 조선왕조의 기본 법정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성 반포했다. 시작은 세조 때 시작했지만 완성한 것은 성종 때이죠. 호적 사업을 늘리고 보법을 실시하여 정군의 수를 늘리는 등 국방을 강화했다. 자, 이것은 이제 세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보기에서 서술된 군역제도의 양상을 시기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군역제도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봉족제라는 게 있었어요. 국초에. 이것이 이제 태종 때 이제 마련이 되어졌는데 태종 4년에 그 다음에 이제 보법, 세조 때 보법 아까 좀 전에 나왔었죠. 세조 9년에 이제 보법을 시작하는데 거의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군역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정군과 봉족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정군은 실제로 군 복무를 한 사람이고 봉종은 이 사람의 어떤 그 군 복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재정적 이런 것을 대신 담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봉족제에서 보법으로 바뀐 것은 뭐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봉족제에서는 이제 호를 중심으로 이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인 1호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1정을 실제 군 복무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배출해 내는데요. 최대 이 한 정에 대해서 2호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면 밑에 딸린 사람은 6명까지 이제 딸리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의 그 정군에 대해서. 근데 이때 그 정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수라고도 하는데, 호수라고도 하고, 예,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그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의 뭐 갑질을 하는 것이죠. 예,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편성이 되고, 실제로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을 해서 이 사람들을 보고 그 휘하에 딸린 이 봉족들 보고 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이러던 것을 이제 호 단위로 되는 것을 이제 근대식 조금 더 근대화 시켜서 이제 그 보법은 이제 정을 기본 단위로 해서 이제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정에 대해서 보인 또는 봉족이라고 하는데, 예, 2명이 딸리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이제 그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지방의 진관에서 이제 진관 체제가 이제 그 세조 때 마련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그 진관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은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죠. 예, 거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진관 체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조선시대 뭐 그렇고 전근대에서는 크게 이제 그 군대가 이렇게 되죠. 지방에서는 번상병과 유방병 또는 유방군이라고도 하는데, 번상이란 건 위로 상경해서 이제 수도로 가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는 것이고, 유방군은 자기 원래 그 진영에서 진관에서 머무르면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관 체제가 되니까 유방군의 존재가 이제 필요하는데, 자, 이 진관 체제 하에서 늘어나는 이제 그 장교들이 있을 텐데, 진관에 그러한 뭐 10,000호, 1,000호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급여가 지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방군 등을 대해서 이들을 군복무에서 빼주고 복귀시키고 대신 군포를 받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번상을 시키지 않고, 번상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립제, 돈 주고 다시 대타를 내세우는 것이죠. 중앙으로 보낼 사람들. 예. 그러니까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이 이제 실제 군복무를 하는 것이 되겠고, 또 뭐 게다가 이제 그 요역에서도 이제 그 자원이 이제 없게 되자 이 군인들이 그 요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역의 요역화도 일어나게 되고, 아무튼 뭐 이런 반군 수포의 문제가 15세기 말, 그러니까 대략 한 성종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군 수포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선무군관이라는 것은 뭐 이거는 이제 그 균역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균역법의 보충책이죠. 1750년 영조 때 마련이 된, 즉 이제 그 반군 수포제가 너무 널리 행해지니까 아예 중종 때 이르면은 군적 수포제 아예 그냥 양성화 시켜서 모든 군적인 사람은 군포로 받고 이제 빼주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군포를 내는데 군포 부담을 이제 줄이는 것이 이제 바로 균역법이 되는 것이죠. 장정 1인당 1년에 2필인 것을 한 필로 줄인 것이고, 그 보충책으로 선무군관표를 가지고 부유층들에게 또 군포를 받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예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호포제를 실시하죠. 따라서 평민에게만 군포 징수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했다. 이게 흥선대원군 때 집권 때 있었죠. 1871년에요. 따라서 순서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고려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경찰한국사 계통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 틀린 거, 맞는 거 아리깔깔하게 물어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암은 원나라에 갔다가 농상집요라는 농서를 저술을 하였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획기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술한 게 아니죠. 원나라의 사람이 쓴 농상집요를 속에 도입시킨 것이지 이 사람이 저술한 건 아니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재정섭을 누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했다. 충선왕 때 있었죠. 충선왕 재복이 그러니까 복위한 다음 이제 1309년에 각연법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소금에 전매제를 실시했죠. 자, 그 다음에 철전인 권원중보 성종 때 마련되어 있죠. 996년 동전인 해동통보 이제 숙종 때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만들어진 건 맞는데 널리 사용이 되었다?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죠. 그런 건 이제 뭐 상평통보 외에는 널리 사용된 게 없습니다. 틀렸고 요거는 맞고 다음에 조세, 곡물, 부역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토지대장 양안과 인구대장 호족을 작성하였다. 20년, 3년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이건 조선이나 고려나 똑같습니다. 다음, 반농사에서는 2년 3적의 윤작법이 전기부터 일반화되었다. 자, 벌써 어감도 좀 이상하죠. 전기부터 일반화되었다. 그런 게 조금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쉽죠. 예. 2년 3작의 윤작법이 시작을 해서 일반화되는 것은 이건 틀린 거고 일반화는 조선시대 전기에 돼서야 이제 일반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경에는 시전을 설치하고 맞고요. 대도시에는 구경점포를 열었다. 자, 요거 맞는 내용입니다. 뭐 평양이라든지 경주 이런 대도시 개경과 비슷한 시스템을 고려시대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저 이것은 맞는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은 하나, 둘, 셋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보기 중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같이 옳지 않은 것은 칙령 제41호 대한제국칙 칙령 제41호 1900년 광무 4년에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이 섬도자인데 정식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하면서 독도가 우리 정식 땅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칙령은 황제가 내리는 명령인데 곧 법령입니다. 대한국 국제에 따라서 전제군주의 국왕의 말은 곧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울릉전도와 죽도 이제 독도 관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우산으로 표기하였다. 이게 맞았는지 틀리는지 근데 뭐 별말 없으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틀린 거 그래서요. 뭐 다만 여기서 좀 정확하게 안다면 이게 울진이 지금은 경상북도지만 당시에는 이제 조선 초에는 이제 강원도였는데 고려 시대 때는 울진현이 아니라 이제 삼척이었어요. 울진이 아니라 삼척. 뭐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뭐 낚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낚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숙종 때 안용복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를 확인받고 당시 일본에서는 송도로 기억하였다. 안용복 두 차례 건너간 거 맞죠? 뭐 송도라고 기록했다. 뭐 처음 듣는다. 뭐 하도 뭐 죽도도 있고 뭐 석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뭐 이게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본 정부는 1870년대에 일본 영토와 상관없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태정관의 그러한 이제 말을 통해서 우리가 1877년 일본 영토와는 관계가 없다 인정했으면서도 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1952년 6.25 전쟁 중이죠.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 아래 이승만 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 영토를 확인할 것. 당시 일본은 이를 묵인하였다. 일본이 이를 묵인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1952년에 이거를 전쟁 중에 여기를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홍순칠이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승만 대통령 뭐 비판하면서 맞지만 우리 영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지도 않았어요.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죠. 딱 그어놓고 일본을 완전히 배제시켰죠. 이게 다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도 틀리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은 해마다 쓰시마섬,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주장했으면 일본처럼 우리가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것처럼 국제사회에 이렇게 여론이 환기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5번 다음 보기에 미추진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4~5명의 개화당이 그거 뭐예요? 독립당이고 이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갑신정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았죠. 정변을 일으켰는데 민씨 척족 세력들이 다시 청군 파견 요청해서 청군과 일본 간의 교전이 이루어지고 결국 수적 열세에 있는 일본군에 이제 패퇴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됐다. 이게 일본이에요. 자, 이게 이제 1884년 12월에 있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죠.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이건 1894년 7월. 이제 그 1차 가보교역을 이제 추진하고 청일전쟁 이런 거 다 이때죠. 동학농민운동 때 파견을 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게 돌연 경복궁으로 그냥 제물포에서 가버렸죠. 돌진을 해버리고.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제 3차 수신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3차 수신사는 어떤 뭐라고 그러죠? 어떤 죄송함을 알리는 뭐 사죄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1882년 6월 이모군란이 일어났었죠. 이때 일본이 이제 피해를 좀 봤어요.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이 교관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배상도 해야 되는데 그 사죄의 성격으로 이제 박영효가 갖고 또한 이제 김옥균이 이제 이후에 이제 가게 되는데 김옥균이 바로 이제 차관을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치려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옥균이 이 돈을 받아서 근대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또 이거를 또 거절을 해서 또한 이 돈 부족한 것을 당시 민씨 척족 세력과 재정 고문의 멜렌도르프 청이 파견한 여기는 또 당호전을 만드는 쪽으로 당백전, 당호전 명목가치만 올리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뭐 그러한 문제점 이런 것 등이 폭발을 해서 결국 갑신정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교 친목 단체인 정동군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정동군락부는 이제 친미 미국에 의존하는 즉 무슨 말이냐면 청과
일본의 그러한 압력이 세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청에 의존을 했다가 온건 세력들이 온건한 사람들이 이제 청에 의존했다가 청일 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니까 그럼 좀 더 일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나라 두 개가 있죠. 미국하고 러시아인데 맨 처음에 이제 미국하고 워낙 우리가 처음 이제 조약을 맺고 그러니까 미국 쪽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을미사변 자기 부인 민비가 이제 시해를 당하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파천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국 쪽으로 가려고 해서 정동구락부 세력 등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완용이 처음부터 친노는 아니고 처음에는 친미 쪽이었어요. 하여튼 피신하려고 이제 하다가 걸렸어요. 일본 놈들한테. 그게 이제 춘생문 사건이죠. 예. 을미년 말에.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정동구락부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파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에 밑줄친 윤휴, 허목, 윤중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이 세 사람은 사문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조선 유기. 사문난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너무 지나치게 주자 중심의 그러한 성리학이 됩니다. 자, 주자는 이제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한. 근데 사서삼경보다 더 먼저 있는 주자보다 더 먼저 유학이 처음 공자, 맹자. 공자 뭐 육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시경, 서경 뭐까지 해서. 근데 주자는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빼고 삼경 중심으로 나가는데 그 전에 더 많은 이제 경전이 있어요. 육경 고학이라고 하죠. 좀 더 오리지널한 것이고 주자는 좀 더 깊이 있게 판에서 새롭게 재구성해낸 그러한 것이죠. 왜 꼭 주자 중심의 이러한 학설을 고집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흔히 교조적이라고 그러죠. 절대시하는 거죠. 성리학의 절대화. 성리학도 크게 보면 유학의 한 흐름일 뿐이지 그 외에도 뭐 양명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실학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실학도 큰 범위에 보면 의학적이 되는 것이죠. 예. 뭐 육경고학 이런 데서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찾는 유학의 어떤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자 이전에 육경이라든지 제자백가, 공자, 동시대, 맹자 이러한 모순에게 사상적 기반을 찾았다. 예, 이런 게 되겠죠. 자, 주자 중심의 성리학은 너무 지나치게 교조적이죠. 배타적이고 폐사적이고 이들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게 맞겠죠. 예, 기억, 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주자 중심의 이러한 쪽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의 학통을 이은 이희, 김장생, 그 아들이 이제 김집, 예학 쪽이 되죠. 뭐 그리고 송시열, 송중길, 뭐 권상아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서인 노론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이가 이제 기호학파죠. 이의 학문을 개성하고 주로 경기라든지 충청도 쪽 이쪽 주요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주로 성리학의 절대화를 시도했고요. 이들은 이러한 중앙정계를 이러한 것을 계기로 중앙정 장악한다. 몰락하게 되죠. 특히 이제 윤유라든지 뭐 또 박세당 이런 사람들은 아예 죽게 되고요. 이게 조심할 게 있네.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여기서 윤휴 허목은 이제 남인 쪽이 남인이 되겠고요. 윤중은 이제 소론 쪽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서인하고 노론을 조금 구분하는 게 소론은 조금 성리학에 의해서 약간 탄력을 좀 보이게 돼요. 그리고 윤휴하고 박세당은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아예 죽기까지 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윤중은 사문난적으로 이제 뭐 몰렸지만 이제 윤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은 이유가 이제 그 경신황후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사문난적 자체는 이제 파문되는 것이니까 아 이제 뭐 상대방이 뭐 그렇게 너 이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정도지 뭐 거목이죠. 남인의. 예. 아무튼 이 서인 특히 노론 계통 외에는 이제 그러한 너무 이제 주자와 이의를 절대시하는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에서 이제 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의 학문을 개성한 것은 여기서 뭐 윤중은 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이의하고 또 하나가 이제 성원이 있죠. 이의하고 성원이 있는데 이제 성원 쪽을 이제 이은 것이 이제 소론 쪽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아무튼 윤유 허목은 남인이니까 이의 학문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황의 학통이 되는 것이 되겠죠. 사문난적을 기로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된다. 다 장악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남인 아니면은 나중에 뭐 소론이니까 완전히 장악 못하죠. 서인 노론만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17번 다음 보기 중 일제시기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1920년대 실시했죠. 일본의 쌀 부족을 조선에서의 산미증식계획으로 확보하려는 것이죠. 부족분을. 지주제를 철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주제는 여전히 있었고 소장농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죠. 틀렸고 일제는 1911년 어업령을 공포하여 조선의 염정을 철저히 통제했다. 1910년대 일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영을 때리는데 전부 허가제예요. 대표적인 게 1910년에 회사령 허가제죠. 1911년에 지금 나온 것처럼 어업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1912년에는 이제 토지 뭐 조사령 뭐 이런 거 있고 1918년에는 이제 임야조사, 임야를 또 뺏기 위해서 임야조사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뭐 등등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연도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지 않는 게 좋긴 해요. 옳은 게 몇 개인가인데 연도가 틀리면 당연히 틀리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뭐 하나 더 뭐 11년에 어업령도 있고 또 하나 더 산림령. 예. 뭐 자잘한 게 1910년에 많이 있어요. 뭐 사찰령 이런 것도 1911년이고 1911년에 좀 많이 있었죠. 예. 뭐 광업령도 있죠. 1915년에 보면은 또 뭐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뭐 좀 그렇긴 하네요. 다음에 일단은 맞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많은 양의 토지가 조선 총독부로 편입이 되었다. 그렇죠? 미신고 등비는 다 조선 총독과 싹 쓸어가고 동양 결식회사로 또 남아가게 되죠. 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일제는 한국에서 남부지방의 농민들은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지방의 농민들은 양사육을 하도록 강요했다. 남면 북양 정책이죠. 예. 이제 만주사변 이후 1931년 이후 이제 공업 원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원료 확보가 이제 중요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뭐 공식적으로 1932년 이때 이제 시작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니은디귿 리을. 예. 정답은 3번.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보기 사실들의 시간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뭐 이거는 많이들 풀어서 뭐 연도 다 외우겠죠. 좌우합작 7원칙 1946년 10월. 좌우합작위원회 중도 좌우의 여운형 김규식 7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른바 반민법 재헌국회 1948년 9월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1945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 결정 1947년 11월, 1948년 2월에는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뭐 이런 것 정도는 다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순서는 디귿부터 시작을 해서 디귿, 기역, 리을, 니은.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다음 보기의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하자고는 태형에 처했다. 태형, 조선이라 한다. 이게 조선 태형령이죠. 매지를 가하는. 이게 시행된 시는 일제 무단 통치기예요. 뭐 정확하게는 1912년, 1920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이거 잘 모르더라도 1910년대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일제 시대가 아닌 것만 해도 되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식 참석한 기자. 이게 1908년이죠. 경의선. 경부선은 1905년, 경의선은 1906년에 개통이 됐죠. 러일 전쟁 뭐 중간 또는 바로 직후. 대한광복군 정부 군사훈련. 대한광복군은 1914년에 연해주에서 권업회를 모태로 해서 나온 정치 플러스 군대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것이 되는데 1914년에 동년에 또 해체가 됩니다. 해당이 되죠. 정답은 3번이고 회사령 공포. 회사령이 1910년이죠. 예. 아니죠. 예.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거 뭐 동서분당과 관련된 것이죠. 김의원과 심의겸, 심춘겸 뭐 이런 건데 문제인데, 바로 2조 전랑 후임자 추천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동서분당이 됐죠. 그래서 선조 18년에 있었던 일인데, 자, 김효는 이제 신진사림이고요. 심의겸은 이제 외척 세력이죠. 기성사림입니다. 기존의 훈과는 다르지만 정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를 계기로 심의겸 중심의 서인과 김효원 중심의 동인으로 갈라지는 거 맞죠? 여기에 이제 학통적으로는 이와 성원의 그러한 학파가 결합을 하고, 김효원 중심에는 이황과 조식계통이, 그래서 나중에 또 이 계통이 또 분할을 하죠. 이 계통 쪽이 노론 쪽으로, 성원 쪽이 소론 쪽으로, 이황 쪽이 남인, 조식 쪽이 북인. 뭐 약간 또 둘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서인은 치인의 역점을 두고 제도개혁을 통한 부국감면을 추구했고, 동인은 선비들의 수기의 역점을 두어 지배층의 도덕성 제고를 중시하였다. 자, 요거는 이황과 이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서를 대표하는 학통적 계열이 서인 쪽은 이인데, 이하면 생각하면 신만양병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길을 중시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길을 중시한다는 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거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국안민을 추구했고, 자, 동인들은 이제 이황의 특징은 이제 주 리론이죠. 어떤 도덕성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해요. 도덕적인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면은 이 사회도 온전해졌다는 것이고, 서인은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 이런 것을 시대에 맞게 또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경장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혁이 중요한 것이라, 도덕성을 높이면 개혁 문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좀 까다로웠을 것이에요. 이걸 하려면 뭐 사상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맞고 동인은 광해군을 세자로 적봉인을 거인한 정철, 이게 이제 서인이죠. 이 사람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강하게 처벌하자는 북인, 조식 계통의 학통을 이은 강경론, 그 다음에 온건론 쪽이 남인이 되는 것이죠. 이황 쪽의 학통, 이게 임진왜란 1년 전에 있었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정답은 4번인데,
이 성원의 문인들은 주기론에 입각하여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틀렸는데, 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많이 알다시피 이는 이게 주기론에 입각해서 비판했다고 틀린 것인지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한 거 이거는 맞아요.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동인들이 이거를 비판을 해요. 왜 이 사람들아 양쪽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나가느냐 비판했더니 한쪽을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 그랬더니 이 성원 이쪽 이인은 이제 어느 쪽으로 붙게 되냐면 서인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서인의 영수로 이제 뽑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양쪽을 비판하긴 했지만 동인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슬쩍 서인 쪽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 이쪽 말이 없어서 틀린 것인지 저도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정답은 4번인데 나머지는 확실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주기론에 입각하여서 근데 제가 너무 깊이 나가는 거 보시면 이가 뭐 주기론은 맞기는 맞지만 글쎄요. 이 부분이 틀린 것인지 하여튼 애매모호한 거 보다는 확실하게 맞고 틀리는 거 이런 것을 먼저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유보해서 푸는 것이 문제 스킬이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인에 가담하였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것만 봐서는 여기까지만 봐서는 더 이상 안 써 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했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그것을 고를 수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020년도 3차 순경 해경 순경 한국사 시험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그 4번 설명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정정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성원의 문인들이 주기론에 입각하여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설명에서 이제 이게 다 이게 맞는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후 이들은 이제 서인에 가담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나오지 않은 얘기니까 이것을 뭐 틀렸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음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요. 뭐 잘 알겠지만 이는 이제 이와 성원이 이제 서인에 가담을 하지만 약간 입장 차이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는 주기론적 입장이 맞습니다. 즉 이기론에 있어서 이와 기의 운동성에 있어서 이는 기만이 운동성이 있어 발생할 수 있고 기발 여기에 이가 올라탄다 탄다는 기발 2승 1도설 요 한 가지 주장이 옳다라는 입장이죠. 이 주장을 했고, 자 주리론을 강조하는 이 황은 이기 호발설 이나 기나 둘 다 상호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에도 운동성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성원은 이에 대해서 이황의 학설을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입장이지만 이러한 이기론에 있어서 이황의 이러한 입장을 선택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탄력적 이해. 그래서 성원 쪽은 주기론이 아니라 성원의 문인들은 이황의 학설을 이황의 학설이라는 건 이제 리론적인 것이죠. 선택적으로 수용을 했다. 그래서 후에 이
이 성원의 문인 중에 이 계통을 이은 것이 앞서 문제도 나왔지만 그 사문난적으로 몰려섰던 윤중 있죠. 어떤 서론의 뭐 종주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쪽 계통이 이제 서론 쪽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 성리학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좀 이해한다는 거. 이해 주자와 이해 이것만 절대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뒷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